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등을 해서 특히나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로 굉장히 활발하게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혼자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요, 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나스닥은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기술주가 압박을 받아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이 돼서 같이 가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상자산과 이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별주들도 보시면요, 이 빅테크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주도요, 굉장히 뭐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주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다우 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 덜 하락한 이유는요, 이 시장에서 이 은행권 리스크, 은행발 위기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다시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조금 더 지배적인 그런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3월 회의에서 올해 최종금리 인상치를 5.1%로 제시를 했죠. 그 얘기는 현재 기준보다는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다음 달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50대 50 거의 뭐 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중단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급한 불 하나 껐다고 해서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 침체, 경제 침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7개월 연속으로 이제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가격은 지난해 고점 대비로 이제 3% 정도 하락을 했다고 나와요. 자, 근데 이 주택 가격과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그냥 상관관계를 두 개만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택 가격에 미치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같은 가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된 이 자료는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로 해석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28K 부근에서 계속해서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제가 9시 반 정도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27.2K 부근에서 지금 굉장히 맴돌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또 특이했던 게요. 비트코인은 0.63%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간만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 위기에 있는데도 BNB 코인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XRP 리플은 지금 10% 이상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알트코인이 분위기가 좋고 이 각 알트코인마다 저마다의 또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플 차트 한번 볼게요. 와, 이거 완전히 급격하게 지금 치솟아서요. 지금 한국 돈으로는 지금 700원을 이제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또 최고점은 찍고 조금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송이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는 60 위에서 계속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은 지금 소폭도 하락을 해서요. 57인데 여전히 단계로 봤을 때는 그리드, 굉장히 탐욕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심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어제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뭐 BNB 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조금 근래 들어서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47%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VD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25.8K에서 25.5K로 매수벽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계속해서 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차트리스트들이 뭐 25.2K를 갖다 굉장히 입 아프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지점을 반등해서 거기를 찍고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래들의 움직임 상에서도 25.5K에 굉장히 많은 매수벽이 걸려 있어서 이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하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조금씩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조금씩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고래들도요. 조금씩 이제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매입과 매도를 좀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빨간 고래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번에 가장 뜨거운 장은요, 아마 이 빨간 고래들이 좀 많이 주도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장은요, 굉장히 큰 비중으로 고래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FTC 기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CFTC 의장이요, 이번에 탈세 증거 확실하다,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면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갑자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니까 CFTC의 어떤 기소가 별게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고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요, 바이낸스가 결국 CFTC와 합의를 할 거라는 추측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 10억 달러, 하나 한 1조 2,98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바이낸스에게는 뭐 거의 뭐 재정적인 치명타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로 끝나면은 시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해피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제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이요, 하원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되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갖다가 뭐라고 드냐면은 이더리움이 CFT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규제를 잘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CFTC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시장과 관련된 규제 관계는 굉장히 명확하지만 이게 기저 시장과도 규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 파생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전통적인 금융의 여러 가지 기저 시장들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어떤 범위로 이 시장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인의 생각이 바이낸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이 다른 기관들에 대한 사건을 주도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이낸스 이외에도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베넘 위원장이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센티멘트에서요, 거래소 이더리움 공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여기 지금 거래소에 예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더리움 공급의 10.3%까지만 지금 이 거래소에서 보유 중이란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 거래소에 물량이 많이 들어있으면 언제든 매도를 갖다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게 거래소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 홀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티멘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원하는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유입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 보유자들이 높은 신뢰를 이더리움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게는 굉장히 또 4월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이제 4월 13일 샤펠라 업그레이드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샤펠라는 상하이와 카펠라 업그레이드를 이제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장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언급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더리움 소식도 자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소식에도 2,700달러 선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BTC가 현재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비트파이넥스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현물 시장의 주간 거래량이 최대이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 더 늘어나게 되면요, 이거는 비트코인 강세장 초입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에서는 비트코인이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 트레이더죠, 케빈 스벤슨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물선 랠리를 앞두고 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요거는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포물선이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분 얘기는 3만 달러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은 향후에 6만 달러까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가장 유명하죠. 메사리의 라이언 셀키스 CEO 같은 경우도요. 아마도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이다. 즉 피보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달러 평가 절하에 대한 피난처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향합니다.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축적에 나설 것이다. 이거는 아크의 캐시우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어둠션, 채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려나갈 때 이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요, 공급은 늘 일정하죠. 10분의 일정한 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좀 소개해드리는 트레이더 앨런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분도 지금 2016년 이때 상황들을 가지고서 삼각 수렴 패턴이란 걸 이번에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랠리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늘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단기적으로는요, 여기서 어떻게 하락을 해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좀 더 깊은 하락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좀 더 예측이 용이한데 이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 갑자기 느닷없는 변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바이낸스가 갑자기 CFTC에게 기소를 당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변수들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예측하고 있었던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있겠죠. 어떤 기관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갑자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느닷없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지금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25.2에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요, 전량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5.2K가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25.2K에 오면요, 일정 부분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인 바닥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깨져서 만약에 20K까지 내려가면 거기서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 지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거지, 이걸 여기서 몽땅 다 털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바닥을 잡아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투자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들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유명하시죠? 탈레브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심 탈레브, 이분이 블랙스완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데요. 자, 이분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잠재적 위험 신호가 커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CVD 지표 말씀드리면서 이 시장에는 고래 비중이 너무 높고 고래들이 너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크립토 퀀트 보고서에 보시면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61%가 대형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대형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이 바이낸스가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BTC 거래량의 81%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들,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들에 의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또 전해드릴게요. 이 영국 재무부가요, 암호화폐 기업 자체 광고를 이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더 많은 신뢰를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의 의장이요, 자,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FTX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암호화폐의 문제다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요, 전통은행의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중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악감정들을 드러내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호재, 악재보다는 조금은 호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근데 좀 반대되는 소식도 있어요. 자, 캐나다 금융감독원이요. 자,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연기금이요,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 노출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의해서 굉장히 좀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는 악재에 가깝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라고 하는 분이요. 자, 이번에 이제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했는데 다음은 리플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SEC와의 승부가 끝나면 이번에는 CFTC가 나설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자, 그럼에도 이 시장을요, 역시나 늘 끝부분에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요, 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죠. 물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뭔가 본격적으로 이 법정화폐로서 도입을 한 거는 엘살바도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평가들이 좀 뭔가 좀 바뀌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실제로 바뀌고 있고, 이민 와라.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자유의 땅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이 달라진 위상들을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고 보통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자, 이 연준의 초고속 긴축이 굉장히 위기를 불렀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또 지배적인 목소리 중에 하나예요. 이 라구람 라자니 시카고대 교수도요. 굉장히 연준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 연준은요, 아직까지 미국 은행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그래서 규제 강화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 또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